고요함. 한때는 한유진의 영혼을 채우던 이 작업실의 고요함이 지금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흙냄새, 유약의 미묘한 화학적 향기, 그리고 오래된 나무 선반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평화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도자기들이 생명을 얻었던 물레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마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작업대 앞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회색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작업실 구석에 쌓여있는 독촉장 더미에 가 있었다. 빨간색 글씨로 찍힌 최종 통보라는 단어가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아버지. 한평생을 흙과 불 속에서 살아온 장인 한상철의 어깨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생각하면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대대로 이어온 가업. 천군요라는 이름의 무게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경기는 악화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수공의 도자기에 지갑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는 전통을 고집했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은행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날마다 거세졌다. 유진은 자신의 작품을 팔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다. 유진아, 작업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 한상철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흙을 만지던 단단한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괜찮아요. 아빠.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금이 간 도자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미안하다. 이 아비가 못나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과도 같았지만 그 주문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작업실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매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시골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의 심장에서나 울릴 법한 그런 소리였다. 유진과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같이 검은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차체는 방금 세차한 듯 완벽하게 광이 나 있었고 주변의 낡은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고디오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변하는 것 같았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남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차가운 회색빛이 도는 원단은 그의 단단한 체격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넥타이는 이 시에 흐트러짐도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어두운 눈동자.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작업실 문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뒤로 비서로 보이는 다른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누구시죠? 한상철이 경계하며 물었다. 남자는 그를 지나쳐 유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마치 그의 눈빛에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한유진 씨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요, 권지혁이라고 합니다. 아우라 그룹 회장입니다. 아우라 그룹. 유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기업.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권지혁은 작업실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선반 위의 도자기들, 먼지 쌓인 가마, 그리고 유진의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에 차례로 머물렀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사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정복자 같기도 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그는 다시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청군요의 부채, 그리고 한상철 씨가 진 모든 사채까지 합해서 총 50억입니다. 오늘 정오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이 작업실과 집은 모두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유진이 이미 알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들으니 그 현실은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한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권지혁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유진에게만 있는 듯했다. 제가 그 빚을 전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유진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려는 순간 그의 다음 말이 그 불씨를 가차없이 밟아 껐다.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은 침을 삼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특히 저런 남자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조건이죠? 권지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정적이 흘렀다. 작업실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유진의 귀에서 울리는 이명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농담이라고, 아니면 잔인한 조롱이라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결혼. 나와 한유진 씨. 두 사람의 결혼 말입니다. 말도 안 돼. 당신 미쳤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우리는 오늘 처음 본 사이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니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가지고 그런 흥정을 하려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부자의 역겨운 제안.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과 존엄성까지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의 분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고집부리는 아이를 달래는 어른처럼, 혹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바라보는 조련사처럼 차분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시간 낭비입니다. 한유진 씨, 이건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은 내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래죠. 필요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나 같은 사람을 왜, 그건 내 사정입니다. 그는 말을 잘랐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가족은 모든 빚에서 벗어나고 이 청군요 또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의 시선이 작업실을 다시 한번 훑었다. 그 시선에는 이곳이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냉혹한 예고가 담겨 있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평생을 그들에게 시달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것은 협박이었다. 정중한 말투로 포장된 지독하게 잔인한 협박.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꿈이 담긴 이 작업실이 사라지는 상상.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왜 하필 저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물었다. 세상에 여자는 많았다. 돈과 권력을 가진 그라면 누구든 가질 수 있을 터였다. 권지혁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혼인 계약서라고 적힌 글자가 선명했다. 결정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사람들이 출발했을 테니 30분 정도 남았겠군요.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이름과 권지혁의 이름이 나란히 놓일 서명란만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계약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무감정했다. 이 남자에게 결혼은 무엇일까? 사랑도, 존중도 없는 오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인가? 그와 함께하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자신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한평생이 담긴 이곳을, 자신의 꿈이 자라난 이 공간을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방울이 차가운 계약서 위로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분노의 눈물이었고 체념의 눈물이었다. 유진아,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버지 한상철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내 빚 때문에 네 인생을 팔 수는 없어. 차라리 내가 모든 걸 짊어질게. 아니에요. 아빠. 유진은 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비서가 건네는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마치 자신의 운명의 무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를 본다면 이 마지막 결심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자신의 이름이 적힐 자리에 펜촉을 가져갔다. 한유진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 그리고 자유가 잉크와 함께 종이 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과거는 과거가 되었고 미래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소유가 되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권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만족한 듯 계약서를 집어들고 비서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마치 볼일이 다 끝났다는 듯 뒤돌아섰다. 잠깐만요. 유진이 그를 불렀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이 작업실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문이 이는 듯했지만 이내 사라졌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의 가족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작업실을 떠났다. 칠흑 같은 세단이 다시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고 작업실에는 다시 원래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닌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공허한 정적이었다. 유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서는 방금 서명했던 만년필의 차가운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은 구원인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의 추락인가? 답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오늘부로 한유진의 인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다. 결혼식은 꿈이 아니었다. 악몽에 가까웠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도, 따뜻한 맹세의 말도, 미래를 향한 설렘도 없었다. 한유진의 결혼식은 철저히 비즈니스 절차처럼 진행되었다. 하객은 양가 부모님과 권지혁의 비서, 그리고 변호사가 전부였다. 유진의 부모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권지혁의 부모는 아들의 결정에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켰다. 유진은 값비싼 실크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꼭 맞게 재단된 드레스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잘 맞지 않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권지혁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결혼 서약서를 읽어 내려가는 주례사 앞에서도,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에도 마치 거대한 인수합병 계약서에 서명하는 CEO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짧고 건조한 예식이 끝나자마자 유진은 권지혁의 채 올라탔다. 부모님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상철의 딸,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그룹의 안주인, 권지혁의 아내였다. 이름뿐인 아내.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유리와 차가운 석재로 지어진 집은 마치 미술관이나 고급 호텔처럼 보였다. 사람이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회장님, 사모님 모셨습니까?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의 뒤로 몇 명의 사용인들이 도열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 아내 한유진 씨다. 앞으로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하도록.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권지혁은 유진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안으로 들어가지. 그를 따라 들어선 저택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삭막했다. 높은 천장,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 값비싸 보이는 예술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모든 것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유진은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화려한 감옥,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다. 당신 방은 2층 동쪽 끝에 있어. 필요한 게 있으면 박 집사에게 말하고, 나는 서재에 일이 있으니 저녁 식사 때 보지. 권지혁은 그 말만 남긴 채 망설임 없이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신혼 첫날, 남편이라는 남자가 아내에게 건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사무적인 통보였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사용인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은 거대했다.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도 넓은 공간에는 최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흙먼지 속에서 물레를 돌리던 자신이 이제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 되었다. 아니, 주인이 아니라 죄수였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다. 권지혁은 분명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방치할 것이다. 그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을 위해 자신을 아내라는 자리에 앉혔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터였다. 어쩌면 그에게는 이미 숨겨둔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무관심은 그녀가 이 끔찍한 계약 결혼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유진은 다시 한번 놀랐다. 긴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메뉴가 이상했다. 짭짤한 간장에 조린 영은 조림, 고소한 들깨를 넣은 토랑국, 그리고 할머니가 어릴 적 자주 해주시던 쌉쌀한 맛의 도라지나물 무침까지. 그것들은 모두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대중적인 메뉴가 아니었기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했다. 맞은편에 앉은 권지혁은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놀란 표정을 알아챘는지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입에 맞았으면 좋겠군. 아이 음식들 어떻게 박 집사에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준비하라고 일러두었을 뿐이야.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의문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유진은 집안의 총괄 집사인 박 집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이 남자는 어떻게 내가 도라지나무를 좋아하는지까지 알았을까? 유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수저를 들었다. 음식은 분명 맛있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기묘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결혼 생활 이틀째, 유진은 답답한 마음에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2층 복도 끝에서 거대한 서재를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경제 경영 서적 대신 온통 도자기와 예술에 관한 책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구하기도 힘든 해외의 고대 도자기 복원 기술에 관한 원서나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읽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두었던 희귀한 미술사 서적들까지 꽂혀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갈피조차 없는 새 책이었다. 누군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이 서재를 꾸민 것 같았다. 하지만 누가 권지혁이 그 차가운 남자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할 리가 없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감시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앞권은 드레스룸이었다. 방 하나를 통째로 개조한 드레스룸에는 수많은 옷과 가방,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운 것은 화려한 파티 드레스나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들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유진이 평소 즐겨 입던 스타일의 편안한 면 티셔츠, 활동하기 좋은 청바지, 그리고 작업할 때 입는 단정한 디자인의 셔츠들이었다. 심지어 사이즈는 물론 그녀가 선호하는 미묘한 색감까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유진은 공포감마저 들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그녀의 삶 전체를 스토킹이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의 식성, 독서 취향, 패션 스타일까지.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혼란 속에서 며칠이 흘렀다.
권지혁은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유진과는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유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철저한 무관심, 그녀가 바라던 바였지만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완벽한 준비들은 그녀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유진은 정원을 산책하다가 저택 뒤편에 있는 별채 건물을 발견했다. 사용인들에게는 창고로 쓰인다고 들었던 곳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창고가 아니었다. 그곳은 완벽한 도자기 복원 작업실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높은 천장 아래, 최신식 전기가마와 자동 물레, 다양한 크기의 작업대와 정밀한 복원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유약과 안료들이 색상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건조실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몇 년 전 한 전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꿈의 장비라고 스치듯 말했던 유럽에서만 생산되는 고가의 초음파 세척기까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었다. 한 명의 예술가를 위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만들어진 신전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유진은 홀린 듯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작업대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먼지 하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 중앙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권지혁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돈으로 사서 아내라는 자리에 앉힌 남자. 결혼식 내내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남자.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던 남자. 그 남자가 그녀의 꿈을, 그녀의 영혼이 담긴 공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해 놓았다. 분노해야 할까? 자신의 영혼까지 사들이려는 그의 오만함에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감사해야 할까? 자신의 꿈을 꺾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까? 유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경의, 분노와 감동,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한데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권지혁,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지? 당신이 나게 원하는 건 대체 뭐야? 그녀는 대답 없는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완벽하고도 낯선 작업실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황금 세 장은 여전히 세 장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그녀가 날갯짓 할 수 있는 작은 하늘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더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달콤하고도 잔인한 족쇄가 될 터였다. 한유진의 삶에 사교 파티라는 단어가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흙과 물레, 그리고 가마의 뜨거운 불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아내가 된 이상 그녀는 원치 않는 세계에 발을 들여야만 했다. 오늘 저녁 VVIP 체리티 파티가 있어. 준비하도록. 결혼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아침 식사 자리에서 권지혁이 통보했다. 질문도 설명도 없는 그저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었다. 유진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 오후 저택은 분주해졌다. 처음 보는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인형처럼 꾸몄다. 짙은 남색에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가 입혀졌고 목에는 그녀의 평생 수입을 합쳐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준비 다 됐나? 약속된 시간이 되자 권지혁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에 냉정한 비즈니스 수트 대신 완벽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더욱 강렬해져서 유진은 순간 숨을 참았다. 그는 거울에 비친 유진의 모습을 잠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아주 희미한 만족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가자, 그가 내민 팔에 유진은 마지못해 자신의 팔을 걸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과 값비싼 원단의 감촉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별천지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클래식 음악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흘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들, 유명 정치인, 톱스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값비싼 샴페인을 손에 들고 우아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계산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느껴졌다. 유진과 권지혁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음악 소리마저 잠시 멎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사람이 아우라그룹 권지혁 회장 옆에 여자군. 소문대로 젊고 예쁘긴 한데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고 들었어. 결국 돈 때문에 팔려온 거나 마찬가지지. 얼마나 갈까? 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유진의 피부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곳은 그녀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서로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이 정글 속에서 그녀는 벌거벗은 차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권지혁은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유진을 데리고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며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는 유진을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내 아내, 한유진 씨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소유물임을 만천해 공표하는 듯한 무게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기업 회장들이 권지혁에게 다가와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소외되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서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권지혁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간간히 그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힐끗 쳐다보는 것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걱정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감시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였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미소를 가진 전형적인 재벌가의 딸이었다. 처음 뵙겠어요. 태성그룹 최수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최수희는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권 회장님께서 요즘 푹 빠져 계시다는 행운의 주인공이시군요.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과찬이세요. 유진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듣자 하니 도자기를 만드신다고요. 흙 만지는 일이 이런 파티장보다는 더 익숙하시겠어요.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유진의 출신과 직업을 비하하는 말. 유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곧 권지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셈이었다. 네,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유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최수희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더욱 올라갔다. 자랑스럽다니. 다행이네요. 하긴 그 일 덕분에 인생 역전했으니 그럴 만도 하죠. 무너져가던 집안을 살리기 위해 권 회장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다들 궁금해하던데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파는 공격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분노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최수희는 유진의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유진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걱정 마요. 다들 이해하니까. 진흙탕에서 구원받았으면 그 정도 자존심은 버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순간이었다. 내 아내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겁니까? 최수희 씨,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언제 왔는지. 권지혁이 바로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깊은 눈동자는 분노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연회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최수희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 권 회장님, 그냥 한유진 씨와 인사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변명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최수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성그룹이 최근에 추진하던 동남아 리조트 사업. 자금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사업 이야기에 최수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태성그룹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대외비인 문제였다. 그건 무슨 아우라 캐피탈에서 마침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는데. 권지혁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늘 최수희 씨의 태도를 보니 태성그룹의 경영 마인드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최수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권지혁은 지금 그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녀 아버지의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변에서 대화를 엿듣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최수희를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품격으로 가치를 증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하지. 최수희 씨는 어느 쪽입니까? 내 아내의 가치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수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전히 KO 당한 권투 선수처럼 모욕감과 두려움에 질려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유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것은 결혼식 때와는 다른 단호하면서도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긴 접촉이었다. 가자. 그는 유진을 데리고 인파를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향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유진의 뺨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이끌고 가는 남자의 넓은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테라스에 도착하자 권지혁은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방금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해 주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의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해 상대를 짓밟아 버렸다. 그녀가 그저 거래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믿었는데, 아,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권지혁은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권지혁의 아내다. 아, 예. 당신을 모욕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과 같아. 누구도 내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갑고 소유욕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소유물이 침해당한 것에 분노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전처럼 불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내 것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지독한 소유욕 뒤편에서 그녀는 희미하지만 강력한 보호의 장막을 느꼈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의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날카롭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 권지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차갑고 잔인하기만 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가 두르고 있는 얼음장 같은 갑옷 아래 아주 깊은 곳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와 그 사이에 놓여있던 두꺼운 얼음판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밤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30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앉은 두 남자, 권지혁과 이민석에게 향해 있었다. 권지혁은 언제나처럼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반면 그의 사촌이자 그룹의 전무이사인 이민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는 권지혁과는 달랐다. 사람 좋은 미소와 세련된 매너로 사내 인망이 두터웠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번 신규 호텔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너무 더딥니다. 이민석 전무, 직접 맡은 일이니만큼 책임감을 좀 더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임원의 지적에 이민석은 곤란하다는 듯 웃어 보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현지 허가 문제와 자재 수급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 속에는 교묘한 덫이 숨어 있었다. 그가 언급한 문제들은 사실 그가 뒤에서 몰래 조장한 것들이었다. 권지혁이 회장 자리에 오른 후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일부러 제동을 건 것이었다. 이민석은 권지혁을 증오했다. 같은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적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독차지한 사촌. 그는 언젠가 그 자리를 빼앗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최근 권지혁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다. 근본도 없는 집안의 여자를, 그것도 집안의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내로 맞다니. 그것은 냉철한 사업가 권지혁이 저지른 최악의 판단 착오이자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민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다. 지난번에 말한 거 준비됐나? 아디지 전무님,
한유진 씨 가족의 채무 관계와 주변 평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오늘 밤 몇몇 온라인 언론사와 가십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릴 예정입니다. 이민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최대한 자극적이고 불쌍하게 보이도록 해. 재벌계 팔려온 비운의 신데렐라 같은 컨셉으로 사람들이 동정하면서도 은근히 경멸하게 만들어야지.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한유진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은 권지혁의 판단력까지 대중의 의심을 사게 만드는 것. 그렇게 회장으로서의 그의 입지를 조금씩 흔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며칠 전 권지혁의 비서가 아우라 미술관 소장품 중 훼손된 고려청자 한 점의 복원을 그녀에게 정식으로 의뢰해왔다. 계약 결혼의 대가와는 별개인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첫 번째 일이었다. 그녀는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신이 단지 돈 때문에 팔려온 무능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켜던 유진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포털 사이트 연예 가십 섹션의 메인 기사 제목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단독 아우라 그룹 권지혁 회장. 신데렐라 아내의 숨겨진 과거. 빚더미 도예가 집안의 눈물겨운 실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가족이 진 빚의 액수가 과장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마치 불법적인 거래에 손을 댔다가 실패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심지어 유진이 결혼 전 여러 남자와 복잡한 관계였다는 식의 악의적인 암시까지 담겨 있었다. 기사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어쩐지 돈 보고 결혼한 거였네. 불쌍한 척하더니 뒤가 구린 여자였군. 권지혁 회장도 보는 눈이 없네. 저런 여자한테 속다니.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다. 자신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권지혁에게 달려가 이 끔찍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당신 때문에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라며 차갑게 외면할까? 그 파티장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그의 소유욕 때문이었지. 자신을 향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 일로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모니터만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이 더러운 가십으로 난도질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권지혁은 회사에서 터진 문제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민석이 설계한 대로 신규 호텔 프로젝트의 차질은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늦게 녹초가 되어 돌아왔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저녁 식사 시간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권지혁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아 입을 닫았다. 그는 그녀의 어두운 표정을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나 불만 때문일 거라고 오해했다. 그녀 역시 그의 깊은 피로와 날카로움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이민석의 계획대로 보이지 않는 벽이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3주 전 파티에서 생겨났던 작은 균열은 이제 더 큰 간극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고통을 잊기 위해 작업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그 완벽한 작업실뿐이었다. 고려청자 복원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고 그 덕분에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복원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서재에 들렀던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신규 호텔 프로젝트 긴급 현안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요즘 남편을 괴롭히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복잡한 수치와 전문 용어들 뿐이라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독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민석 전무. 보고서의 내용은 이민석 전무가 제출한 자료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권지혁의 사촌이자 그룹의 이인자. 항상 사람 좋게 웃고 있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을 주었던 남자. 그리고 얼마 전 파티에서 자신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은 자신을 경멸하듯 땀 훑어보던 바로 그 남자.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늦은 시간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녀는 문 앞에 조용히 섰다. 안에서 권지혁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했다. 아, 이민석 전무. 그 사람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나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 그래, 일단 모든 자료 다시 검토해.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전화가 끊기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루머, 그리고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문의 사태. 어쩌면 이 두 가지 일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깨달았다. 위협은 단지 가십을 좋아하는 익명의 대중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적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권지혁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권지혁뿐만 아니라 그의 약점으로 지목된 자신을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유진에게 작업실은 단순한 도피처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그곳은 그녀의 정체성을 되찾는 공간이자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 성격이었다. 아우라 미술관에서 의뢰한 고려청자 상가문학문 매병 복원 작업은 그녀의 모든 열정을 다시 불태웠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도자기에 깨진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그녀는 마치 자신의 부서진 삶을 다시 이어 붙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매병은 본래의 우아한 형태를 거의 되찾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몇 개의 미세한 조각만 접합하고 표면의 색을 맞추는 작업만 남겨둔 상태였다. 며칠 후면 해외 미술관과의 공동 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었다. 유진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권지혁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단지 빚 때문에 팔려온 여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날 밤도 유진은 새벽녘까지 작업에 매달리다 지쳐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작업실 문을 연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완벽하게 복원되어 가던 고려청자 매병이 작업대 아래 바닥에 산산조각 난 채 흩어져 있었다. 아! 짧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유진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부었던 그녀의 노력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집사와 사용인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모두가 절망적인 파편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박 집사는 유진을 위로하며 사고 경위를 물었다. 유진은 어젯밤 작업대 위에 안전하게 올려두었다고. 도저히 떨어질 리가 없다고 중얼거렸다. 아마 밤새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면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사모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모두가 안타까운 사고라고 결론 내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유진의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날카로운 전문가의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만지지 마세요. 제가 살펴볼게요. 그녀는 장갑을 끼고 깨진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절망적인 마음뿐이었지만 파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상해. 이건 단순한 낙하 충격이 아니야.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첫째, 매병이 떨어진 위치가 부자연스러웠다. 작업대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장자리로 밀어서 떨어뜨린 것처럼 작업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파편의 단면이 이상했다. 대부분은 충격으로 인한 날카로운 파단면을 보였지만 유독 몇몇 큰 조각들의 단면은 미세하게 갈려나간 듯 매끄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부분에 구조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마치 누군가 다이아몬드 줄 같은 정밀한 도구로 눈에 띄지 않는 흠집을 미리 내어 작은 충격에도 완전히 부서지도록 유도한 것 같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작업대 다리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닦아내자 거의 보이지 않는 투명한 기름 얼룩 같은 것이 묻어 나왔다. 특정 성분의 오일이 섞인 용해제, 도자기를 고정시키는 특수 접착제를 아주 서서히 녹이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파괴 행위였다.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들어와 복원 중인 도자기에 손을 댄 것이었다. 범인은 도자기를 완전히 박살내는 대신 복원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고 모든 책임을 유진의 부주의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해외 전시회를 앞둔 이 시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터넷에 떠돌던 악성 루머, 남편을 괴롭히던 회사의 문제들, 그리고 눈앞의 이 사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이민석,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진은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말해야 할까?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증거라고 해봤자 전문가인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흔적들 뿐이었다. 그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한 핑계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겨우 작은 균열이 생겼을 뿐. 아직 신뢰가 쌓인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자신의 책임이 될 것이고 적은 어둠 속에서 다음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권지혁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아니야, 말해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그가 파티장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그 순간을, 자신을 내 것이라고 불렀던 그 지독한 소유욕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파편 몇 조각과 약품이 묻은 헝겊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유진은 박 집사를 통해 권지혁에게 긴급히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지만 메시지를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서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책상 뒤에 앉은 권지혁은 평소보다 더 지치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유진을 신문하듯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지? 박집세게 듣기로는 도자기가 깨졌다고 하던데. 당신 실수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진은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두려움을 누르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아니요. 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의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유진은 그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준비해온 것들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분석을 시작했다. 이 파편을 보세요. 낙하 충격으로 생길 수 있는 파단면이 아닙니다. 이 미세한 균열은 외부에서 정밀한 도구로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 제가 발견한 용해제 성분입니다. 누군가 제가 사용한 접착제를 밤사이에 몰래 녹여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도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발견을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차 있지 않았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확신과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가리키는 파편의 단면과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유진이 모든 설명을 마쳤을 때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권지혁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말과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맞춰보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그녀를 향한 의심이나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차가운 존중과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불타는 분노였다. 알겠어. 그가 입을 열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당신 말을 믿지. 그 한마디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김비서, 보안팀장과 법무팀장, 지금 당장 내 서재로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내 아내의 작업실에서 일어난 일,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 시간부로 한유진 씨는 이번 일의 책임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진상을 규명할 파트너다. 파트너, 그 단어가 유진의 심장에 깊게 울렸다. 아내라는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싸우는 파트너.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배경이 아닌 그녀의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내놓았던 파편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범인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지? 이민석 전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권지혁의 턱 근육이 꿈틀했다. 그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의 발견은 그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구매자와 상품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두 명의 파트너. 그들은 이제 함께 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해야 했다. 권지혁의 서재는 더 이상 차가운 적진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곳은 유진과 그의 공동작전 본부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넓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한쪽에는 아우라그룹의 복잡한 내부 보고서와 재무 자료가, 다른 한쪽에는 도자기 파편의 성분 분석표와 작업실의 보안 시스템, 로그 파일이 놓여 있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종류의 정보가 이민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이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이 상황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그녀는 권지혁이 검토하는 서류들을 어깨너머로 보며 예술가 특유의 직관력으로 허점을 짚어냈다. 이 보고서, 날짜 형식이 다른 부분이랑 미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의 잉크 농도가 다른 페이지와 차이가 있어요. 혹시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녀의 지적에 권지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곧바로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유진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민석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교묘하게 조작되었던 것이다. 권지혁은 그녀의 예리함에 감탄했다. 그는 유진을 그저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아내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섬세한 통찰력과 강한 정신력을 지닌 그 자체로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는 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견을 구했고 그녀의 직관은 번번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진은 권지혁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했다. 일에 몰두할 때의 무서운 집중력, 피곤해 지쳐 자신도 모르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던 모습, 그리고 아주 가끔 그녀가 예리한 지적을 해냈을 때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던 희미한 미소. 그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갑옷 아래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집착했는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저택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던 박 집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권지혁이 어릴 때부터 그를 돌봐온 이 집의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다. 집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 집사는 장갑을 벗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저 회장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릴 땐 어떤 분이셨나요? 박 집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유진의 눈에 담긴 진심을 읽고는 근처 벤치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기는 듯했다. 회장님, 아니, 지역 도련님은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애틋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갖지 못하셨죠. 선대 회장님 내외부는 도련님을 후계자로만 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포옹 한 번 없었죠. 학교에서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우라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만 보고 다가왔으니까요. 유진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돈과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남자의 어린 시절이 그토록 황량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련님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거래라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으셨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 그게 도련님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박 집사의 말은 권지혁이 왜 그토에 한 잔인한 혼인 계약을 들이밀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도련님께도 유일한 안식처 같은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집사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마 사모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요. 내저요, 벌써 7년 전 일이군요. 대학교 2학년이셨을 겁니다.
도련님은 당시 경영 수업과 후계자 교육에 질식할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어느 날 경호원들도 따돌리고 혼자 훌쩍 사라지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발칵 뒤집혔죠. 몇 시간 뒤에 돌아오신 도련님 손에는 작은 도자기 화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련님은 우연히 근처 대학에서 열린 작은 학생도의 전시회에 들르셨다고 합니다. 학생도의 전시회. 그 단어에 유진의 머릿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흙냄새가 가득하던 작은 전시실.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첫 작품들을 진열하던 20살의 자신. 박 집사는 말을 계속했다. 그곳에서 도련님은 한 여학생을 보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품 앞에서 눈을 빛내며 도자기에 담긴 영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학생이요. 그 모습이 단 한 번도 무언가에 저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져본 적 없던 도련님의 마음에 아주 깊게 박혔던 모양입니다. 유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기억이 점차 선명해졌다. 그때 자신의 서툰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던 한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말이 없었으며 학생치고는 너무나 진중하고 깊은 눈을 가졌던 남자. 도련님은 그 여학생이 만든 작고 투박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화병을 하나 사셨습니다. 그 학생의 첫 판매 작품이었죠. 혹시 그 학생이 제게 꿈이 뭐냐고 물었나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집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어떻게, 맞습니다. 도련님이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 도자기의 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고요. 기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 자신의 첫 작품을 사주었던 그 진지한 눈빛의 남학생.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훌륭한 꿈이군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권지혁이었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수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의 기억.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7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이다. 그의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 그녀를 향한 모든 기묘한 배려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녀의 식성, 그녀가 읽고 싶어 하던 책, 그리고 그녀의 꿈의 작업실까지. 그것은 최근의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이 아니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왔던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완벽한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한 남자가 오랫동안 품어온 서툰 진심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를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홀로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유진의 가슴속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얼음이 뜨거운 무언가에 의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 혹은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미안함이었으며,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아주 작고 따뜻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이민석은 자신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혁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었다. 그가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들은 하나둘씩 색출되었고, 조작했던 보고서의 허점들은 법무팀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다. 특히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한유진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한 장식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권지혁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이민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권지혁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더러운 카드.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하나의 뉴스로 발칵 뒤집혔다. 속보, 아우라그룹 물류망 이용한 대규모 문화재, 밀수 조직 적발. 회장 장인 한상철 씨 긴급 체포. 뉴스는 전 채널을 통해 속보로 타전되었다. 세관 당국이 아우라그룹의 해외 물류 창고를 급습해 다량의 불법 도굴 문화재들을 압수했으며 이 모든 화물의 발송지로 청군요의 대표 한상철 씨가 지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채 검찰청으로 연행되는 아버지의 모습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수라장이 된 청군요 작업실의 모습이 반복해서 비쳤다. 그 시각 유진은 저택의 작업실에서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깨졌던 도자기는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권지혁과의 공조수사 역시 순조로웠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와의 관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유진아, 내 아버지가 잡혀갔어. 문화재 밀수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유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뉴스 화면 속에서 힘없이 끌려가던 아버지의 모습만이 뇌리에 박혔다. 아버지, 평생을 흙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그런 아버지가 밀수꾼이라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자신과 권지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민석이 꾸민 끔찍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음모의 제물로 가장 소중한 아버지가 바쳐진 것이다. 죄책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을 꿰뚫었다. 나 때문에, 내가 권지혁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유진. 그때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권지혁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듯 얼굴이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공황 상태에 빠진 유진을 발견하고는 단숨에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이건 함정이야.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저 때문에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권지혁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의 양 어깨를 단단히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그러니 내가 해결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아버지는 무사하실 거야. 내가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보며 거친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닻을 내린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단단한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아주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민석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잔뜩 겁에 질린 이사들 앞에 섰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회장님의 처가가 연루된 문화재 밀수 스캔들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만이 역력했다. 이민석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결정타를 날렸다. 이 위기를 수습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지혁 회장님께서 그룹을 위해 개인적인 아픔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한유진 씨와의 관계를 즉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발표하고 처가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그룹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주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된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그룹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실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들에게 이민석의 제안은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들렸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권지혁에게로 쏠렸다. 그는 방금 전까지 유진을 위로하고 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민석 전무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룹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냉혹한 승부사였던 과거의 권지혁이라면 당연히 그룹을 위해 여자를 버릴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이민석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권지혁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이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바쳐 이뤄낸 결과물이니까.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는 그룹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권지혁은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 아내 한 사람 지키지 못하는 회장이라면 내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죠. 내 아내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룹의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민석과 그를 동조하는 세력 전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권지혁은 충격과 경악에 빠진 이사들을 뒤로 한 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이민석은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승리감에 차있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날 밤 권지혁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유진에게 다가갔다. 세상 모든 것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그의 눈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유진의 앞에 서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것은 지독한 소유욕도 계산적인 거래도 아니었다.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남자의 흔들림 없는 진심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덮쳐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지혁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나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가까운 핏줄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을 때
그는 무너지기는커녕 거대한 성벽처럼 더욱 단단해졌다. 저택은 완벽한 요새이자 전쟁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권지혁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팀, 법무팀, 그리고 사설 보안팀까지 집으로 불러들였다. 거대한 서재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작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지혁과 함께 한유진이 있었다. 이민석은 권지혁이 언론과 이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권지혁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해온 냉혹한 효율성과 무자비한 통제력은 이제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와 그녀의 가족을 지키는 것. 경찰이 확보했다는 밀수품 목록입니다. 사진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권지혁의 변호사가 내민 태블릿 PC를 받아든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화면 속에는 압수된 도자기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겉보기에는 진품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수십 년간 흙과 유물을 다뤄온 전문가였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하며 미세한 유약의 균열, 형태의 비례, 그리고 문양의 필치를 꼼꼼히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들 전부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모두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들이에요. 진품의 형태를 본떴지만 유약의 질감이나 문양의 세부적인 표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보여요. 이런 수준의 위작을 대량으로 만들려면 전문적인 조직과 거대한 자본이 필요해요. 평생 전통 도자기만 만들어 오신 저희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유진의 분석은 수사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아버지가 밀수꾼이 아니라는 심증을 넘어 사건 자체가 거대한 위작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물증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 시각 권지혁은 다른 쪽에서 이민석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최고의 해커들로 구성된 팀을 고용해 이민석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된 자금의 종착지는 해외에 거점을 둔 악명 높은 문화재 밀수 조직이었다. 이민석이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한상철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아우라 그룹의 물류망을 이용하게 해준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야. 권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일부러 법무팀을 통해 증거 불충분으로 한상철 씨가 곧 풀려날 것 같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동시에 그룹 내부에서는 회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민석은 이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 그는 한상철이 풀려나기 전에 입을 막고 권지혁이 물러나기 전에 자신의 승리를 굳히기 위해 조급해졌다. 그는 마침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밀수 조직의 수장에게 직접 연락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약속한 장음을 치르기 전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권지혁의 감시망이 자신을 향해 촘촘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밝았다. 권지혁은 그룹의 운명이 걸린 긴급 주주총회 대신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이민석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과 권지혁의 퇴진이라는 특종을 기대하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민석은 회견장 앞자리에 앉아 이제 곧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회견 예정 시간이 되자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으로 권지혁이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옆에는 그와
똑같이 단호하고 침착한 표정의 한유진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회견장은 술렁였다. 이혼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권지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퇴진을 발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 장인이신 한상철 선생은 이번 문화재 밀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유진이 분석했던 위작 도자기들의 사진과 전문가의 감정서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리고 이어서 천군료의 이름으로 위조된 발송장과 실제 천군료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작이라는 증거였다. 이민석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권지혁은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연출하는 배우처럼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이민석에게로 향했다. 그 답은 바로 이 영상에 있습니다. 다음 순간 스크린에는 으슥한 지하 주차장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이민석이 초조한 얼굴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밀수 조직의 수장가 나타났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음성 변조 하나 없이 회견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민석 한상철은 어떻게 됐어? 곧 풀려난다는데. 입이라도 잘못 놀리면 끝장이야. 밀수꾼 걱정 마시오. 우리 쪽에서 처리할 테니 약속한 장음이나 준비하시오. 그나저나 권지혁은 진짜 물러나는 거 맞소. 당신이 회장 자리 먹는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민석 당연하지. 멍청한 늙은이들 구슬리는 건 시간 문제야. 권지혁 그 자식.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제국 전체를 잃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한상철에게 누명을 씌운 계획, 회사를 차지하려는 음모, 그리고 권지혁을 향한 비열한 조롱까지.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회견장 뒤편의 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민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증거위조,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끝난 뒤였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차가운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단상 위에는 권지혁과 유진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오직 유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아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가진 진정한 힘은 단순히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카리스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 전체와 맞서 싸우는 용기이자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사랑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승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밖의 세상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저택 안은 깊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이민석은 구속되었고 아버지 한상철은 모든 혐의를 벗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V자 반등을 시작했으며
권지혁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권지혁과 한유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거치고 난 자리에 어색하지만 무겁고 진솔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이제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달빛이 쏟아지는 정원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는 이미 그곳에 나와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넥타이도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연못의 수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더 이상 위압적인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딘가 지쳐 보이고 외로워 보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그가 감춰왔던 수많은 감정들을 드러내는 듯했다. 잠이 안 와서요.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도. 그가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예전의 그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수많은 말들이 오가기를 기다리는 의미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유진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구해주셔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세. 권지혁의 단단했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유진에게서 시선을 피한 채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유진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나였어. 내 오만함과 이기심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이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거지. 그는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 전 20살의 한유진과 22살의 권지혁이 만났던 어느 봄날의 이야기였다. 그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게,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숨막히는 내 인생. 그러다 우연히 당신을 봤지. 작은 전시회장에서. 당신의 눈은 내가 세상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날을 묘사했다.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던 목소리, 열정으로 상기되었던 뺨,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단호한 눈빛까지. 당신은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모든 것이었어. 자유, 열정, 그리고 더러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순수한 영혼. 나는 그 순간 당신을 내 세상에 가두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 당신의 빛을 독차지하고 싶었지.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했다. 평범한 남자처럼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자신의 어두운 세계가 그녀의 빛을 더럽힐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그러다 당신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어. 나는 비겁했지.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자신이 없어서.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 가장 잔인하고 오만한 방식을 선택한 거야. 힘과 돈으로 당신을 묶어두면 적어도 당신이 내 곁을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미안하다.
한유진, 당신의 삶과 자존심을 짓밟아서 정말 미안해. 유진은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길고 외로웠던 사랑과 서툰 진심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눈물이었다. 권지혁은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유진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세어류야.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서명은 이미 해뒀어. 그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워 보였다. 계약은 끝났어. 당신 아버지는 안전하고 청군요도 지켜냈지. 당신은 이제 자유야. 나처럼 시작부터 잘못된 남자에게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어.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계약으로 빼앗았던 바로 그 선택권을 이제 자신의 심장을 내놓는 심정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녀를 놓아줄 준비를 한 것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적인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떠나버릴까봐. 그래서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이혼 서류를 반으로 찢었다. 권지혁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서류를 다시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달빛 아래서 하얀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보! 유진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서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먼저 그를 안았다. 권지혁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등 뒤로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온기와 가녀린 떨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시작은 잘못했을지 몰라도. 유진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 말에 권지혁의 단단했던 통제력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유진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마치 평생 놓치지 않으려는 듯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옥과도 같았던 계약은 이제 찢어진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졌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다. 아픈 과거를 보듬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진정한 시작이었다. 1년 후 서울의 가장 트렌디한 갤러리들이 모여있는 청담동 거리. 그곳에 새로 문을 연 갤러리 유진의 오픈 파티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갤러리의 주인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대도예 작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1년 전에 상처받고 위축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전통 도자기의 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극찬을 받으며 전시회가 열리기도 전에 대부분이 판매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다. 아버지의 천군요. 역시 아우라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젊은 장인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무형문화재 전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유진의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 곁에는 예전의 냉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권지혁이 함께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닌 따뜻한 권서방으로 장인.
장모의 손을 살뜰히 챙기고 있었다. 다 지혁 씨 덕분이죠.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유진이 미소 지으며 남편의 팔짱을 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말했다. 아니, 이건 당신이 스스로 이뤄낸 거야. 나는 그저 당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었을 뿐. 그의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하게 마주쳤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권지혁은 여전히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얼음 같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경영 방식에는 냉철한 이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감성이 더해졌다. 사람들은 그 변화가 그의 아내 한유진 덕분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집이었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황금 새장이 아니었다. 유진의 손길이 닿은 집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었다. 거실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소박한 도자기들이 놓였고 정원에는 부부가 함께 심은 꽃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없이 준비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 행동의 따뜻한 설명과 다정한 눈빛이 함께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름 끼치는 감시가 아닌 명백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갤러리 오픈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뒤 주말을 맞아 두 사람은 천군요를 찾았다. 활기를 되찾은 작업실에서는 젊은 도제들이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고 있었고 감에서는 기분 좋은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1년 전 그 끔찍했던 계약이 시작된 날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기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밤의 작업실을 산책했다. 달빛이 오래된 나무 기둥과 가지런히 놓인 초벌 도자기들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여기 오니까 꼭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네요. 유진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물론 진짜 처음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도 마찬가지야.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오래된 가마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한때는 꺼져가던 하지만 이제는 천군요의 심장처럼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바로 그 가마였다. 그는 유진의 손을 놓더니 그녀와 마주 섰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혁씨, 유진은 놀라 숨을 멈췄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세상 모든 진심과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오직 그녀만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섰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지옥 같은 계약서를 내밀었어.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동시에 최고의 결정이었지.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빛주색의 작은 자기 조각이 섬세하게 세공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들어있었다. 오늘 나는 그 종이 계약을 새로운 약속으로 바꾸고 싶어. 내 심장으로 맺는 언약으로. 그는 반지를 든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한유진,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주겠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었다. 7년의 시간을 돌아 수많은 오해와 아픔을 넘어 마침내 그녀에게 도착한 한 남자의 서툴지만 진실된 청혼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무릎 꿇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짧고
부드러운 입맞춤.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대답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에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그녀를 품에 가득 안았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삶을 올감했던 계약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눈을 통해 확인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영원한 마음의 언약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지독한 오해와 강요로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수많은 폭풍을 함께 이겨내며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유일한 파트너였음을 깨달았다. 권지혁은 그녀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한유진은 그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달빛 아래 오래된 작업실의 흙냄새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것은 동화 속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각자의 세계에서 상처받고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지켜주고 마침내 하나가 되어 완성된 그들만의 사랑 이야기였다.